안녕하세요. 예. 자, 지난번에 이제 계속 이어서 이제 수업을 할 건데, 지난번에 이제 부동산 거래 정보망 했어요. 그래서 의무사항들 전부 끝나고 나면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 중개 업무 하는 거하고는 관계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협회,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개공들이 이제 회원으로 이제 이루는 단체를 말하고, 그다음 보칙이라고 뒤에 있어요. 보칙은 실제 이제 보충되는 규칙이라 중개 업무하고는 별개 이제 이게 규정을 두고 있는 거고, 그다음 이제 마지막이 실제 처벌 사항이 있어요. 행정처분하고 벌칙. 그래서 오늘 중개사법은 이제 이렇게 진도가 다 끝나는 부분이고, 마지막 시간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의 앞부분 조금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 이제 보시면 돼요. 자, 오늘은 이제 협회에 관한 부분인데, 교재가 160페이지입니다. 160페이지. 협회는 기본적으로 이제 나오면 한 문제 정도 출제를 해요. 한 문제. 근데 내용이 너무 방대하죠. 그러니까 워낙 많은 양을 가지고 이제 규정을 두고 있다 보니까 대부분 학생들이 이제 수험생들이요. 여기 공부를 잘 안 해요. 앞쪽에 이제 문제가 많이 출제된 곳에 이제 집중하다 보니까 공부를 잘 안 하는데, 예전에 2문제, 3문제씩 나온 적도 있어요. 근데 2문제가 나오면 한 문제는 굉장히 쉬워요. 근데 한 문제는 엄청 어려워요. 3문제가 나오면 2문제는 쉬워요. 한 문제가 엄청 어려워요. 그럼 올해 몇 문제 나옵니까? 근데 모르지, 그건. 평균이 한 문제라는 뜻인데, 한 문제.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너무 방대한 약이긴 한데, 이게 양이 많아도, 보세요. 혹시나 2문제 나오면 쉬운 한 문제는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볍게 조금 공부해 놓은 거예요. 이 파트는요, 그냥 약간 가볍게 공부한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책에 많은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다 안 읽어봐도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간추린 부분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혹시 공부할 때 여기 화면에 떠 있는 부분 있죠? 이것만 공부해도 한 문제를 맞춰요. 아마 책을 보면 내용이 너무 많을 거예요. 자, 협회는 첫 번째 보면 뭐 설립 목적대 있는데, 보시는 대로 그 이 설립 목적에는 딱 체크할 사람이 개업공사밖에 없어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협회가 보세요. 공인중개사협회죠. 공사는 회원이 못 돼요. 그럼 회원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면요, 우리 개업공사밖에 안 돼. 개공밖에 안 돼. 그 저도 회원이 못 되죠. 공사지만. 무슨 뜻인지 알죠? 오로지 개공들만 회원으로 하는 단체, 법인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이제 협회 첫 번째고. 자, 두 번째 보면 협회 성격돼 있는데요. 협회 성격은 요거예요. 비영리 사단법인. 거기 보시면 지금 동그라미 2번에 비영리 사단법인 써놨죠? 그거만 찾으시면 돼요. 그럼 영리 사업을 할 수가 없고요. 이게 사단법인인데 가끔 요거 재단법인이라고 출제하고요. 또 비영리 법인인데 영리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출제해요. 그 성격 가지고도 이제 지문을 잘 씁니다. 그래서 이제 비영리 사단 법인이다 보시면 돼. 근데 이거 보세요. 법인이잖아, 법인. 그럼 협회는 비법인 사단으로도 운영할 수 있다. 절대 안 돼요. 오로지 법인이라. 근데 성격이가 하나 가지고 지문을 3번 냈단 말이에요. 오로지 비영리고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고, 거기다가 이제 법인으로만 형성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게 첫 번째 성격이고, 자, 두 번째는 이제 설립 절차가 있는데요. 설립 절차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쌍갈로 2번은 안 봐도 돼요. 오른쪽에 161페이지 큰 제목 3번. 자, 쌍갈로 1번에 이제 설립 절차가 있는데, 이쪽은 무조건 숫자 외우셔야 돼요. 이 숫자 가지고는 이제 20년 넘게 그냥 답을 워낙 많이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럼 보세요. 법인을 세우는 사람을 뭐라 하냐면요, 발기인이라고 그래요. 법인을 세우는 사람. 근데 발기인이 몇 사람 필요합니까? 하면 300명. 그럼 이제 만약에 지문에서 발기인이다라고 하는 표현 나오면 몇 명요? 300인 이상의 실제 회원이 모집된다. 당연히 회원은 개공이죠. 근데 보세요. 300명이 발기인으로 정관을 만들어요. 정관은 법인이 하는 업무를 적은 문서예요. 우리 법인은 이런 업무 하겠다.
그럼 정관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창립 총회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300명이 만들고 300명이 창립 총회하면 어떨까요? 저가 만드신 건 전부 다 이제 실제 찬성이잖아요. 그 몇 사람이 모여서 의결해야 될까? 그게 600명이에요. 반대 의견이 300명이 필요한 거죠. 뜻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창립 총회 참석 인원은 몇 사람입니까? 하면요. 600인. 왜 600인인지 아시겠죠? 300인이 만들었으니까. 600인 이상. 근데 이 600인이 서울에서 600명이 다 모여서 그럼 협회가 전국에 있는 계공들을 회원으로 하는데 좀 지역적으로 편중되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이게 조건이 있어요. 600인의 조건은 보시는 대로 이제 서울에서 워낙 이제 계공이 많다 보니까 서울은 100인, 광역시도에서는 각 20인이에요. 요 숫자도 외우셔야 돼요. 서울특별시 100인, 광역시도에서 20인. 이렇게. 자, 지난주에 우리 부동산 거래정보망 배웠단 말이에요. 그럼 부동산 거래정보망도 전국에 있는 계공들 회원으로 한 단체죠. 그럼 지정받았잖아요. 국토교통부 장관의 직위 맞는데 지정받기 위한 요건. 그 회원을 모집했죠. 몇 사람인가 기억나세요? 일주일 지나면 다 까먹기 충분한 시간이죠. 그게 500명이에요. 거래정보망 500명이죠. 근데 여기는 300인, 600인이죠. 근데 이 500명 어떻게 모았어요? 여기는 2개 이상의 시도에 각 30인이었어요. 여기는 서울의 100인이고 광역시도에서는 몇 사람? 20인이죠. 이게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엄청 헷갈린다고 이거. 그래서 30인 자리에 20인 넣고 20인 자리에 30인 넣고 이런다니까요. 이제 이게 한 2달 지나면 어때요? 어디가 30인이고 이제 막 헷갈리는 거지. 가끔 가다 보면 막 개론에서도 이제 인원수 나오기도 하고, 그죠? 머리째서 이런 것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나중에 전 과목이 나중에 다 헷갈려. 이래 배우다 보면요. 근데 여러분들이요, 그게 헷갈린다고 해서 자꾸만 머릿속에 스스로 정리하려고 막 노력할 필요는 없어요. 꼭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절로 돼요. 그게 저절로 되는 시기가 있어요. 언제 됩니까? 하면요. 사람마다 달라요. 저는 정말 늦게 와가지고 혼란스러웠는데, 저도 이제 이 공부 했잖아요. 9월 달에 온 거야, 9월 달에. 9월 달에 모의고사 딱 치는데, 어느 한순간 과목들이 쫙 정리가 되고, 문제를 보는 순간 이게 어떤 파트에서 나왔다. 이게 이제 느낌이 딱 오는 거예요. 9월 달에. 그때까지 기다리시면 돼. 이게요, 계속 공부하다 보면 이제 헷갈리잖아. 보세요. 거래정보망은 523이면 됐죠. 거래정보망은 523.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하면 이제 정리가 돼요. 자, 협회는 몇 사람이다? 3612야. 앞머리 숫자가 같은 게 없죠? 3612. 근데 3613 해버리면 틀렸잖아요. 그래도 523 하니까 어때요? 앞머리 숫자가 같은 게 없죠? 근데 5, 2, 20이 나면 틀렸죠? 무슨 말인지 알죠? 자기들 자체에서도 숫자를 바꿔내기도 하지만 여기에 이제 지난주에 배웠던 거래정보망의 인원하고요 같이 섞어서도 잘 내니까 조심해야 돼요. 자, 요게 이제 협회 설립 인원이고, 그 다음 이제 창립총회 끝나면요, 이게 창립총회 끝난 정관을 가지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인가받습니다. 보세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전국에 있는 계공들을 회원으로 한 단체는 누구밖에 통제가 안 된다? 국장밖에 통제가 돼요. 그래서 국토장관은 임기받고요. 그 다음에 설립 등기, 그러니까 법인이니까 반드시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자, 요 부분은 요렇게 내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인가받으면 성립한다. 인가만 받고 성립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왜? 법인이니까. 법인들은 무조건 등기를 해야만 성립합니다. 설립 등기. 자, 이 설립 절차만 단독 문제를 몇 번이나 냈어요. 요거는.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쌍괄로 1번 부분은 잘 적용해 주시고. 그 다음에 쌍괄로 2번 가면 협회에 조직돼 있죠. 협회 조직은 요건 좀 이따 보고. 이래 있습니다. 자, 필수적인 주사무소예요.
그럼 주사무소는 당연히 이제 요거 창립총회를 거친 사무소를 말하는 거고, 예전에 주사무소는요, 반드시 서울에 두라는 규정이 있었어요. 근데 서울 쪽에 이게 법인의 주사무소들이 너무 많이 몰리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러다 보니까 그 규정을 삭제해서 가끔 한 번씩 나와요. 주사무소는 서울에 둬야 된다 했습니다. 근데 서울에서 사람이 제일 많잖아요. 근데 이건 중개사무소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우리나라의 중개사무소가 약 11만여 중개사무소가 있어요. 창업을 하신 분이. 근데 서울 경기 지역에 약 7만 개예요. 중개사무소가. 지방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에요. 근데 선생님 울산 남구에 가보니까 막 신정동에 중개사무소가 쫙 늘렸던데 그래도 적은 편이에요. 자, 아무튼 주사무소는 반드시 둬야 되고요. 주사무소 이외에 임의조직이 있는데 거기 보시면 이제 첫 번째를 보세요. 지부 및 지회돼 있죠. 요거는 용어 조심해야 돼요. 지부 및 지회. 그럼 지부는 어디에 두는 겁니까? 하는 건데요. 두 번째 줄 보세요. 두 번째 끝에 보면 지부와 지회는 하부 조직에서 그 설치 여부가 임의직에 되어 있고 지부 또는 지회를 설치한 데는 시, 도지사 또 지회는 등록관청이 이래 돼 있죠. 그럼 당연히 지부는 어디 두는 거야? 시도에 두는 거고요. 지회는 시군구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요 지부와 지회를 또 뒤바꿔서 잘 내요. 지부, 지회. 그 울산광역시에는 뭐가 있어요? 지부가 있고, 울산광역시 남구에는 지회가 있는 거죠. 뜻은 아시겠죠? 지부와 지회. 근데 지부와 지회를 설치했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데요. 지부는 누구한테요? 시도지사에게. 지회는 누구한테?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됩니다. 신고. 요거는 사실 시험에 나와도 특히 많이 틀리진 않습니다. 근데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지문 자체를 틀리지 않는데 이걸 한 대 쓰면 많이 틀려요. 보세요. 협회가 지부 또는 지회를 설치한 때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된다. 이래 내버린다니까. 지금 무슨 뜻인지 알죠? 따로따로 신고해야 되잖아요. 지부는 어디에다가? 시도지사, 지회는 등록관청인 시군구에 하는 거예요. 이건 꼭 구분하셔야 돼. 그 개념이고. 그 다음에 밑에 4번 단락 보면 협회 업무비 보고 의무도 있는데요. 업무는 딱히 안 보셔도 되고 162페이지 가봅니다. 협회 보고 의무. 자, 협회가 보세요. 처음에 창립하기 위해서는 창립총회를 했죠. 근데 매년 총회를 해요. 그냥 이건 총회라고 표현하는데 매년 총회에서 의결사항이 생겼잖아요. 보세요. 그럼 창립총회 할 때 국장한테 인가받은 내용이 총회를 통해서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럼 인가받은 내용이 바뀌면 국토장관한테 어때요? 따로 보고를 하셔야 돼요. 보고. 이게 보고하는 절차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보고는 언제 합니까? 하면요. 지체 없이예요. 자, 여기서는 두 가지. 보고하는 시기하고 누구에게 보고하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사실상 협회의 통제권은 국장한테밖에 없어요. 국토교통부 장관 자리에다가 시도지사 하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수험생들은 이제 공법하고 막 짬뽕이 되면 잘 틀린단 말이에요. 뜻은 아시겠죠? 이 지체 없이는 이게 뭐 5일 이내에 이래도 잘 돼요. 숫자 넣어가지고. 좀 있다가 이제 5일짜리 하나 나와요. 행정처분 가면. 그래서 이제 요거는 협회 보고 의무는 지체 없이 하고 국장 챙기시면 되고. 자, 그 다음 제3절 갑니다. 협회 이제 공제사업도 있는데, 협회가 하는 사업 중에서는 이제 가장 많은 게 공제사업이에요. 업무는 사실 지금 안 봐도 돼요. 업무를 딱히 시험에 잘 내진 않는데요. 보세요. 협회가 하는 고유 업무 중에서 공제사업이 있어요. 그럼 이게 협회가 지금 비영리 사단법인이죠? 그럼 공제사업도 무슨 사업이다? 비영리 사업이에요. 그럼 공제사업은 왜 하는 겁니까? 목적이요? 회원 간의 상호 부조를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있죠. 회원 간의 상호 부조. 그럼 회원이 개공이잖아요. 그러면 협회가 하는 공제사업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계모임하고 비슷해요. 우리 계모임을 왜 해요? 친목단체. 상호 부조를 하잖아요. 회비 내 안 내요? 회비 내죠? 회비 갖고 뭐 해요?
그날 회비 모아서 그냥 다 닦아먹고 그냥 끝이에요? 그렇진 않죠. 대부분 회비를 모으죠. 왜 모아요? 회원들 간에 좋은 일 있거나 나쁜 일 있으면 서로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죠? 여기 공제사업이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무슨 사업이라고요? 비영리 사업이다. 라는 뜻이. 비영리 사업. 그래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협회에 대해서는 이제 조직적인 부분은 이런 것만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제사업 보겠습니다. 공제사업. 이제, 근데 공제사업이라는 것이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제 회원 간의 상호부조인데, 혹시 여러분들이 밖에서 공제조합이란 말 들어봤죠? 뭐, 택시 공제조합, 버스 공제조합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공제사업이죠. 근데 공제조합에 관한 규정이 적용한다? S예요. 우리 조합 아니에요. 거기 택시나 버스의 공제조합은요, 순수한 손해보험의 형식을 띠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회원 간에 그냥 상호 부조를 목적으로 하는 거지, 조합을 형성한 것은 아니란 거죠. 조합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한번 출제된 적이 있고. 다음에 이제, 싼걸 이번에 공제 규정 보세요. 저 밑에 2번 단락에 공제 규정에 승인돼 있는데, 그럼 공제 규정이 뭡니까? 하면요, 공제 사업을 하기 전에 작성하는,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회칙이에요. 여러분도 모임하면 회칙 만들잖아요. 똑같아요. 근데 이 회칙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하면요, 회비, 맞죠? 얼마 할 건지. 또 실제 이제 좋은 일 있을 땐 축의금 20만 원 하고 뭐 조의금 30만 원 하고 이런 거 정하잖아요. 다. 그거 정한 거예요. 그럼 여기에 공제 사업이니까 회비가 얼마냐? 공제료. 또 사고 났다? 공제금 지급하죠. 가끔 얘기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보험료하고 보험금하고 헷갈리는 사람도 있다 하더라고. 우리가 내는 거는 뭐예요? 보험료. 회사에서 받는 거는 보험금이죠. 여기는 똑같단 말이에요. 공제료 얼마 할지, 공제금 어떻게 지급할지, 또 공제금 지급하고 나면 구상권을 어떻게 행사할지. 무슨 말 알죠? 그리고 이제 이 개공하고 회원하고 협회 간에 어떤 의무가 있을지 이런 것들을 규정 안에 다 정해요. 자, 규정 내용이 심에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공제 규정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면요, 책임준비금이야.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회비 모으면 어느 정도 적립하잖아요. 왜? 모아놔야 나중에 사고 치면 준비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책임준비금은 적립 비율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장 중요한 게 박스 안에 있는 디귿입니다. 디귿. 책임준비금의 적립 비율을 뭡니까? 하면요, 자,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이에요. 그럼 공제료가 보통 얼마 들어옵니까? 하는데 한 300억 들어와요. 협회 회원이. 그럼 300억 들어오면 얼마 모아놔야 돼? 30억 원 매년 모아놔야 돼. 자, 요거는 틀린 지문이 뭐 100분의 10인데 100분의 20 내기도 하지만 이거 숫자는 잘 안 바꿔요. 근데 공제료 수입액이죠. 이거 수험생들이 엄청 틀린 실제 사건이 있어요. 협회 총 수입액의 100분의 10을 실제 적립에 대해 내려냈단 말이에요. 이 100분의 10만 자꾸 외우다 보니까 이게 얼마의 100분의 10인지를 몰라가지고 실제 문제에서는요, 총 수입액의 100분의 10을 적립해야 된다니까 수험생들이 100분의 10만 보고 전부 옳은 줄 알고 다 넘어갔단 말이에요. 협회 총 수입액이 아니고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인데, 자, 요건요, 적립을 했다 하더라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국장한테 승인받으면. 그래서 거기서는 밑에 쌍갈로 2번 가보세요. 별도 회계 관리의 두 번째 줄입니다.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국토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되어 있죠. 그럼 보세요. 우리가 회칙인 공제 규정을 만들어서 국장한테 승인받고 지금 어때요? 운영하고 있잖아요. 회비 얼마, 공제료 얼마 할 건지 정해야 돼. 공제료를 안 정해주면 엄청 많이 받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무슨 말 알죠? 지금도 300억이 들어오는데 만약에 중개사무소마다 예를 들어서요, 이제 월 3만원, 4만원 해가지고 연 30만원, 40만원 내거든요. 그럼 3, 40만원 내는 게 모여서 이렇게 이제 300억이 되는데, 협회가 자기들 마음대로 지금 규정을 바꿔서 정한다면 어때요? 월 5, 6만원씩 받아가지고 500억, 600억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 규정은 국장이 딱 승인해 준 금액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또 이제 사고 나면 안 되니까 책임 준비금을 정확하게 적립하라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적립을 10%씩 쭉 해왔어. 근데 어쩔 수 없이 쓸 일이 생기잖아요. 그때는 누구한테요? 국장한테 승인 받고 쓰라 이거야. 그럼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다 하면 X죠. 무슨 말 알죠? 다른 용도로 쓸 수는 있습니다.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요. 책을 잠깐 넘어갔다 올게요. 요게 이제 연관되어 있는 조문인데, 우리 책에는 조금 뒤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조문이 만들어서 그런데, 166페이지 가보세요. 166페이지. 제일 밑에 4번. 큰 제목 4번요. 재무 건전성의 유지 의무 되어 있죠. 자, 보세요. 이제 이 조문은 나중에 뒤에 만들어졌어요. 근데 왜 만들어졌냐 한번 보세요. 지금 책임 준비금을 적립하라고 했고, 그죠? 이 적립을 하는 이유가요. 공제 사고가 나면, 즉 중개 사고 나면 그걸 배상하기 위해서 모아놨단 말이에요. 근데 국장한테 승인받고 다 써버린 거예요. 그럼 다 쓰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안 돼? 공제금을 지급할 수가 없게 되잖아. 개공이 사고를 쳐도. 그런 이제 실제 뭐 문제가 계속 생겼던 거예요. 이게 협회는 계속 그런 게 생겨. 왜 그런 문제가 생깁니까? 하면요. 협회 회장이나 뭐 지부에 있는 지부장이나 지회에 있는 지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임기가 있잖아요. 그것도 선거로 뽑거든요. 그럼 자기 임기 안에 돈을 다 쓰고 싶어, 안 쓰고 싶어? 다 쓰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몽땅 다 써버리는 거야. 어떤 형태든지 승인받고 써버리는 거예요. 이게 공제사고 나니까 돈을 지급할 수가 없는 사태가 벌어져. 그래서 부랴부랴 뒤에 만든 게 뭐냐면요.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라고 법을 다시 만든 거예요. 이제 그게 얼마를 유지해야 됩니까 하는 건데요. 요거 책에서는 요거 하나만 체크하면 돼요. 167페이지 보세요. 쌍괄로 1번에 박스 안에 보세요. 동그라미 1번 보이죠? 재무 건전성 기준 돼 있는데 직업 여력 비율 돼 있잖아요. 그럼 직업 여력 비율은 얼마입니까 하면요. 100분의 100 이상입니다. 100분의 100 이상. 자, 적립은 100분의 10 했죠? 직업은 100분의 100입니다. 근데 보세요. 이 직업 여력 비율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직업 여력 금액을 직업 여력 기준 금액으로 나눈 거예요. 이게 이제 실제 식은 이게 직업 여력 금액을 직업 여력 기준 금액으로 나눈 건데 사실 이런 것들은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냥 뜻만 이해하세요. 기준 금액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줘요. 그럼 국장이 매년 정해줍니다. 야, 오늘 2026년도 실제 공제사고가 한 50억 날 것 같아. 그래서 너희들 50억 기준금액이다. 정해주면요. 그건 절대 못 써요. 왜? 100% 유지하라 했잖아. 무슨 말 알죠? 그게 100분의 100인 거예요. 100%를 50억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죠 다른 돈은 다 쓰더라도. 자, 보세요. 이제 이게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100분의 10, 100분의 100 다르죠? 뒤바꿔내요. 한 3번 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외울 때 보세요. 적립을 100% 할 수는 없잖아. 적립은 얼마고요? 10%만 하고. 공제금 지급하는 거는 100% 줘야지. 지급하는 거는. 요 글자 가지고 계시면 돼. 이제 적립은 100분의 10, 지급은 100분의 100. 그죠?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이제 요게 숫자적인 개념이라서 출제를 많이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거 재무 건전성 유지를 같이 보시고 그다음 다시 돌아갑니다. 앞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자 163페이지 여러분들이 모임이나 단체 하다 보면 우리 1년에 한 번씩 총무님이 12월 달에 모이라 하죠. 모여서 뭐예요? 결산보고 하잖아. 결산보. 막년에 송년회도 하면서 뭐합니까? 결산보고 하시잖아. 한 해 동안에 돈이 얼마 들어왔고 얼마를 썼고 지금 남아있는 돈이 얼마고 하죠. 그게 또 똑같아요. 운용 실적을 공시한다 돼 있죠. 그럼 운용 실적을 언제 공시합니까 하면요. 요거 매 회계연도 종료 후에 3개월 이내입니다. 매 회계연도 종료 후에 3개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이런 숫자적 개념, 중개사법에서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숫자적 개념은 절대 외우셔야 돼요. 근데 3개월 이내를 1개월 이내, 2개월 이내 막 바꾸내니까. 근데 원래는 이게 2개월이었어요. 원래는 3개월로 개정했단 말이에요. 뭐 개정된 지가 조금 되지만 근데 왜 개정했냐면요. 이게 공시하는 방법 때문이에요. 보세요.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죠. 협회신문.
그러면 일간신문에 내는 게 나을까요? 협회보에 내는 게 나을까요? 자기들은 협회보에 내는 게 낫잖아요. 왜? 일간신문 내면 돈 들잖아. 우리 일간신문 같은 데 보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 혹시 주식 하시는 분들은 상장 기업들이 연말 되면 왜 그 일간신문에다가 대차대표 손익계산서 막 공시하죠. 그것처럼 해야 되는데 광고를 내면 돈 든단 말이에요. 그럼 협회 신문에 공시하는 거예요. 근데 협회 신문이 2개월에 한 번씩 발간됐어요. 2개월에 한 번씩 발간되니까 이거 2개월로 이제 실제 법을 정해놓으니까 협회 신문에 공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12월 달에 한 번 발간하고 나면요 2월 달에 발간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는 또 개공들한테 도착을 해야 되잖아. 무슨 말 알죠? 도달주의잖아요. 회원들한테 이걸 다 3개월 안에 지금 알려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협회에서 공시하는 날짜를 좀 늘려달라. 우리 협회 신문에 못 낸다. 이래서 바뀐 게 뭐예요? 3개월이에요. 협회 대단하죠? 네, 법도 바꿔버려요. 자, 아시겠죠? 그래서 숫자적인 개념을 잘 바꾸는 거고. 자, 또 하나는 재작년에 이거 냈어요. 자, 잘 보세요. 이거는요, 출제하면 난이도가 높지 않은데 수험생들이 잘 속는 지문 중에 하나인데 보세요. 협회는 공제금, 즉 공제규정의 운영 실적을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된다. 이래 냈다니까. 이게 잘라져요. 일간신문이나 협회보 둘 중에 하나 내고 협회 홈페이지는 어때요? 항상 게시하는 거야. 이거는 무조건 어때요? 게시하는 거고 신문은 둘 중에 하나 내는 거죠. 일간신문 또는 협회 홈페이지가 아니고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다가 공시하고 어때요? 홈페이지는 항상 게시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말장난이에요. 뜻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운용실적 공시는 이렇게 이제 아시고 또 박스 안에 항목은 외우지 않아도 돼요. 전부 돈이에요, 돈. 그죠? 자, 그럼 자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운영합니다. 그럼 협회가 자기들끼리 어때요? 적립 비율도 만들어 놓고 지급하는 여력 비율도 있고 1년에 한 번씩 결산 보고도 하고 하지만 그 돈이 제가 말씀드렸잖아. 300억이 넘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많은 돈을 실제 총무하고 회장이 또 떼먹으면 골치 아프죠. 그래서 뭐가 필요할까요? 감사가 필요한 거예요. 감사. 그러면 공제사업에 대해서는요. 감사 역할을 하는 게 누구신 거냐면요. 운영위원회예요. 감사하는 게. 그래서 운영위원회 조문이 엄청 많은데요. 여기서 진짜 시험에 나올 것만 간추려서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164페이지 보면 운영위원회의 설치 목적 및 성격 돼 있죠. 자, 운영위원회 거기 설치 목적은 뭐 별도로 내용이 뭐 볼 필요 없고요. 2번 단락 보세요. 운영위원회에 구성되어 있는데, 자, 운영위원회는 그러면 어디에 두는 겁니까? 첫 번째요. 협회에 두는 겁니다. 협회. 우리 중개사법에는 위원회가 두 가지밖에 없죠. 우리 시험 제도에 대한 자격치득하는 사항을 이제 심의 해결하는 정책심의위원회라고 있었어요. 정책심의위원회는 어디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에 있어요. 또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는 거고 거기는 이미 설치고요. 여기는 반드시 두어야 된다.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들을요. 심의하고 감독하기 위해서 되어 있죠. 혹시 여러분들이 위원회를 많이 배우시는데 공법에도 나오고 공식법도 나오고 보세요. 다른 위원회들은 보면요. 심의 의결하기 위해 이래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중요한 건 아닌데 제가 이제 왜 성격이 어떤지 가르치려고. 그럼 심의 의결하는 기관이 위원회인데 우리 뭐예요? 심의 감독한다 돼 있잖아요. 이 무슨 얘기냐면 실제 감사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감사. 감독하기 위해서. 협회 안에 둡니다. 국토교통부 아니고 협회 안에다가. 근데 이렇게 이제 운영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합니까 하는데요. 자, 위원장과 부위원장 이런 사람 한 사람씩 포함해서 어때요? 인원수가 몇 명? 19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성은 쌍갈 1번에 두 번째 줘 보세요. 19명 이내로 한다. 그럼 선생님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 거기 보니까 뭐 중개업 전문가, 법률 전문가, 회계 전문가, 금융 전문가, 보험 전문가 이런 거 외워야 됩니까? 안 해도 돼. 그런 거 가지고 막 장난치진 않습니다. 어쨌든 19명이 있는데 자, 정책심의위원회는 몇 사람이에요? 수험생들이 소홀히 해주죠. 갑자기 저 인간이 뭐 4주 전에 배운 걸 와 자꾸 떠올리라고 하는 거죠. 정책심의위원회는 7명에서 11명이에요.
근데 이 19명을요, 뭐 20명, 18명 이렇게 바꾸는 게 아니고 그쪽하고 바꾸네요. 헷갈릴만 하게. 거기는 7명에서 11명이고 여기는 19명 이내에 돼 있죠. 구분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운영위원회는요 19명으로 구성하는데 생각해보세요. 여기에 협회 회장도 들어가고요, 협회 임원도 들어가게 돼 있어. 그럼 지금 공제사업을 지금 우리가 어때요? 감사를 하려고 운영위를 만들었는데 협회 회장이나 임원이 너무 많으면 감사가 안 되잖아요. 원래 자기들이 이제 떼먹는 사람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조건이 있습니다. 협회 회장과 임원은 합쳐서 얼마요? 3분의 1 미만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 큰 제목 3번입니다. 그 박스 해보세요. 운영위원회는 성별고려해서 다음의 위원회로 구성한다 돼 있고 이 경우에 동그라미 2번하고 3번 돼 있죠. 그럼 동그라미 2번이 뭡니까? 협회 회장. 3번이 뭡니까? 협회 임원요. 그럼 협회 회장과 임원을 합친 숫자는 3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요, 대부분 이제 의결이 어떻게 됩니까? 하면요,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죠. 근데 사실 이것도 잘못 정했어요. 3분의 1이라는 숫자를. 그럼 한번 보세요. 우리 19명에 3분의 1 미만이면 몇 사람이에요? 6명이죠. 맞잖아요. 근데 이거 회의가 어떻게 진행됩니까? 하면요. 보세요. 대한민국은 모든 위원회가 보세요. 과반수가 출석해야 개의합니다. 그럼 과반수가 몇 사람이에요? 10명이죠. 개의했잖아요. 의결은 어떻게 돼요?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6명이잖아. 맞죠? 저거끼리 다 해먹네요. 내가 볼 때 이 숫자 잘못 정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우는 위원회 운영 방식을 보면요. 이게 전체 위원회 과반수가 어때요? 출석해야 개의하고 또 나머지 과반수가 어때요? 출석한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 의결된다 이래 있거든요. 우리 여기 책에도 나와요. 근데 3분이면 6명인데 10사람이 출석하면 개의가 되고 6사람이 찬성하면 의결되네요. 6명 저가 찬성하면 되잖아. 맞죠? 잘못됐어요. 이거 제가 법 정한 사람이 4분의 1 정도 했어야 돼. 무슨 뜻인지 알죠? 언밸런스죠? 잘 나오겠죠? 법을 하시는 분들은 딱 보면 안단 말이에요. 여기 잘못 정했네, 이렇게. 법에 맹점이 생기거나 잘못된 것들은요, 출전들이 딱 꼬집어서 내요. 일단은. 그거 하셔야 돼요. 저도 사실 이런 것들이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걸 다 아는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서 정해졌는지는 뭐. 그죠? 요거 이제 숫자 잘 외우시고. 자, 그 다음에요. 165페이지 보면, 운영위원회 업무 안 봐도 됩니다. 그 다음에 그 5번 단락에 기타 사항, 이것도 안 봐도 돼요. 근데 지금 우리 책에는 그 내용이 이제 잠시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위원회는요, 위원들이 전부 다 이제 임기가 2년입니다. 2년. 그럼 지난번에 우리 정책심의위원회도 임기가 몇 년입니까? 그쪽도 2년이에요. 똑같아요. 2년. 그죠?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요, 운영은 보세요. 위원장이 의정으로 회의 소집하고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이게 왜 차이가 있냐면,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누굽니까? 하면요. 국토교통부 차관이죠. 제일 차관. 부위원장이 없어요. 없어요. 그럼 정책심의위원회는 혹시 위원장이 부재 중이면 누가 직무를 대행합니까? 하면요. 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이 했어요. 근데 여기는 누가 합니까? 하면요. 부위원장이 해요. 부위원장이 있다니까요. 어디 갔어? 거기하고 이제 차이점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항상. 왜? 같은 과목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중개사법에 위원이 나온 데서 공법에 무슨 위원회하고 공시법의 위원회를 갖다 쓰지는 않습니다. 출전들도. 여기는 부위원장이 있구나 하는 거 아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요거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요. 출석위원회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요거는 운영 방식. 그죠? 그게 이제 165페이지 제일 밑에 기타 사항의 5번 단락이죠. 5번 단락.
자, 요게 이제 공제사업에 관한 내용이고요. 근데 뭐 이렇게 감사해도 자기들끼리, 그죠? 짜고 이제 짜고 치는 고수, 짜고 치면 다 이제 골치 아프잖아요. 이제 국가에서는 통제를 해야 됩니다. 이제 166페이지 가보세요. 공제사업에 대한 감독 강화돼 있는데요. 이제 이 공제사업에 대해서는요, 일단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공제 규정이 제대로 됐는지, 운영실적 제대로 공차하고 있는지, 이게 이제 요걸 조사 검사하는데, 조사 검사를 누가 하느냐 중요합니다. 보세요. 조사 또는 검사 요청권에 대해서 국토교통부 장관 돼 있죠. 그럼 제일 앞에 주어가 국장이라고, 국장이 조사 검사입니까? 아니에요. 금융감독원장이에요. 거기 보면 두 번째 줄에 있어요. 금융감독원의 원장. 근데 누가 요청해야 돼? 국장이 요청해야 돼요. 그럼 요청권은 누구한테 있고요? 국장한테 있고. 그죠? 조사 검사는 누가 합니까? 금융감독원장이에요. 이 바꿔내요. 금융감독원장의 요청을 받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을 조사검사한다. 이래 낸다니까요. 우리 국토교통부 장관은 보험사업이나 금융사업을 잘 알아 몰라요. 국장은 모르죠. 국장은 땅밖에 모른다니까요. 그럼 결국은 보험이나 공제사업을 잘 아는 사람이 누굽니까? 금융감독원장. 이 사람이 조사검사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2번하고 3번은 묶어버리세요. 큰 제목 2번 개선명령권, 3번의 협회 임원에 대한 제재입니다. 성격은 좀 다른데 보세요. 운영하는 방식을 봤더니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면요, 위반은 아니잖아요. 그 마음에 안 드는 것은 좋게 고쳐라 하는 게 뭐죠? 개선명령. 근데 개선명령을 누가 합니까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보세요. 국장이 하죠. 또 위반했잖아요. 공제규정 위반해가 막 돈 때문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위반하면 하지 말아야 되죠. 그럼 하지 말라는 걸 뭐라 합니까? 시정명령이야. 이 시정명령도 누가 합니까? 국장이에요. 근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정명령 할 때 이 협회 안에 들어있는 임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잘라버릴 수도 있어요. 그럼 시정명령의 방법으로 임원의 징계 해임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거죠. 누가 하는데요? 국장이 하는 거죠. 국장이.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국토교통부 장관에 관한 임원의 징계 해임 요구까지도 가능하다. 그럼 임원의 징계 해임을 요구하는 등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일단 조문에는. 근데 예전에 개선명령을 할 수 없는 것 고르세요 하고 박스 안에 있는 걸 단독으로 출제를 했어요. 한 번은. 근데 외울 필요 없어요. 왜 이거 막 3번씩 4번씩 이렇게 낼 만큼 중요 단어는 아니거든. 사실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이죠. 누가 조사검사하고, 그럼 조사검사 내용을 받아가지고 누가 개선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을 내리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 내용들. 자, 그 다음에요. 167페이지 가봅니다. 제 6절 잠깐 볼게요. 민법에 준용되어 있는데, 요거는 조금 전에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협회의 성격하고 같은 거예요. 자, 거기 조문 안에 내용을 보세요. 제 43조 돼 있는데, 자,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어디예요?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나온다. 사단법인. 어차피 협회는 비영리 사단법인이니까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돼 있죠. 자, 이제 마지막은요. 거기 이제 뭐 7절 보면 지도감독 돼 있지만은 지금 우리 책에 없는 거, 책에 없는 거지 알려드릴게요. 나중에 이제 벌칙에 나와요. 그럼 협회가 조사검사에 응하지 않았다. 개선명령,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았다. 또 운용실적 공시 안 했다. 전부 위반이죠. 협회가 실제 위반하는 사항은 조문이 5개인데요. 요게 다예요. 그럼 협회가 이거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쓰니까 안 돼요? 500만 원 과태료밖에 없어요. 오늘 벌칙할 때 할 건데 협회 문제하고 같이 나오니까 오늘 한쪽 기팅이 써놓으세요. 500만 원 과태료. 그럼 선생님 300억 다 쓰고 얼마 내면 됩니까? 안 돼. 500만 원 내면 돼요. 다른 처벌이 없어요. 그래서 다 닦았었죠. 그 사실은 이런 겁니다. 국가나 아니면 지자체 같은 데서도요. 보세요. 이건 개인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잖아요. 법인이지만. 그럼 개인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 안에서 그죠? 운영하다가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도 국가에서 그걸 어때요?
강력하게 통제를 못해요. 그럼 우리나라 뭐 모든 이제 어때요? 단체마다 다 통제를 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벌이 이렇게 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개념이. 자, 협회는 요 정도만 공부하시면 제가 볼 때 한 문제는 꼭 맞춥니다. 그럼 첫 번째 보면요. 협회는 성격이 있죠. 비영리 사단법인. 협회 설립 절차 있잖아요. 인원수 외우셔야 돼. 300인, 600인, 100인, 20인 있죠. 협회는 지부와 지회 둘 수 있죠. 지부는 시도에, 지회는 시공구에 두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두 문제 내면요. 공제사업은 무조건 단독으로 한 문제 내요. 그럼 공제사업에 대해서 단독 내면 사실상 우리가 시험 공부할 때요. 공제로 수입액, 적립은 100분의 10, 지급은 100분의 100, 운용실적 공시는 3개월인데 일단 일간신문협회보 신문에 공시하는데 협회 홈페이지는 항상 게시하더라. 또 운영위원회는 보세요. 일단 인원수 나오잖아. 전체 위원회 3분의 1 미만. 그리고 이제 협회 실제 위원회 임기는 2년입니다. 2년. 요거는 이제 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몇 번 나왔어요. 그쪽도 똑같이 2년이라서. 그 외에는 요겁니다. 시험에. 국가에서 어떻게 이걸 통제하고 있느냐 하는 것들 나오는데요. 이 처벌이 워낙 솜방망이라서. 그죠? 강화를 할 필요는 있는데 조금 어렵긴 하죠. 이런 것들은. 자, 여기 협회 관한 부분. 자, 그 다음에 이제 168페이지 가봅니다. 168페이지. 자, 보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칙은 보충되는 규칙인데요. 그 제1제로 보면 업무위탁 되어 있잖아요. 업무위탁은 저하고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할 거예요. 이거 왜 그 문제풀이 지금 안 합니까? 없요? 업무위탁은 아직 20년 동안 한 번도 출제한 적은 없어요. 그럼 21년째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하는데 몰라 나도. 그래서 수업을 아예 안 하면 올해 혹시 나왔을 때 문제가 되니까 문제풀이 할 때 문제가 한 서너 문제 있거든요. 그거 할 때 제가 설명드리고 말 거예요. 근데 출제될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다. 왜? 20년 동안 안 내다가 느닷없이 낸다는 것도 좀 그렇지 않아요? 그죠? 중요사항이 아니니까 안 냈겠지. 근데 우리 시험에 매년 나오는 건 뭡니까? 169페이지 포상금입니다. 포상금 제도. 포상금은 매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171페이지 가보세요. 3절에 행정수수료 되어 있는데, 그럼 행정수수료는요, 한 2, 3년에 한 번쯤 출제해요. 보칙에서는 많이 나오면 두 문제고요. 적게 나오면 한 문제입니다. 그 한 문제가 포상금이에요. 근데 포상금은 조문도 얼마 안 되는데 출제를 거의 매년 하다시피 해요. 그럼 포상금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뭡니까? 포상금 대상자예요. 그럼 보세요. 169페이지에 제일 밑에 2번 단락 보세요. 포상금에 지급되어 있는 지급 사유라고 써놨습니다. 이 포상금 대상자들이에요. 여기 보세요. 무등록 중개업자, 개설 등록하지 않고 중개하는 사람, 그 집 그 밖에 부정하게 등록받은 사람, 자격증 빌려준 사람, 빌려 쓴 사람, 등록증 마찬가지예요. 빌려 쓴 사람, 빌려준 사람. 그 다음에 개공이 아닌 자는 역시 등록 안 한 사람이죠. 중개하려고 광고한 사람. 자, 요까지는 외울 때 이래 보세요. 무등록, 부정등록, 남의 등록 이렇죠. 얘도 어차피 무등록이니까. 그럼 무등록, 부정등록, 남의 등록이면, 그럼 남의 자격증, 남의 등록이면 보세요. 이 사람들 원래 중개하면 돼, 안 돼요? 원천적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원천적으로. 근데 정상적으로 그러면 등록한 사람이 위반했을 때는 포상금 대상이 안 돼요. 그럼 원천적으로 중개를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 하면 신고 고발을 해달라는 거죠. 그럼 개공이 등록을 하고 중개하다가 위반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그런 사람들은 고발하면 포상금 안 줍니까? 더 큰 처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왜 그럴까요? 이유는 이 법을 만든 데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이게 아주 나쁜 사람들이 있어. 저도 이제 TV에서도 많이 봤는데 보세요. 원래 이 사람은 절대 위반할 사람이 아니에요. 선한 사람인데 위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죠. 원래 이분은 중개사무소를 한 20년 하면서요, 한 번도 위반한 적이 없어. 근데 갑자기 이제 제가 고객으로 찾아가 가지고요,
몰래카메라 딱 가방에 하나 넣고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아저씨, 제 땅이 지금 한 10억짜리 있는데 팔아주면 2천만 원 드릴게. 10억짜리 팔면 중개보수가 얼마예요? 0.9%죠? 900만 원이단 말이에요. 그럼 2천만 원 드릴게. 했어. 땅 10억짜리 팔았어. 2천만 원 딱 주는 거야. 그럼 받는 순간 그래서 1년에 1천만 원이죠. 중개보수 초과했잖아. 1년에 1천만 원. 행정처분은 등록 취소 되는데 그 사람을 포상금 넣었어. 그럼 이 사람 어때요? 초과된 보수 다 돌려받고 어때요? 신고 고발하면 지가 돈 타네. 그러니까 위반을 안 할 사람을 위반하도록 유도한다는 거야. 자꾸만. 예전에 파파라치 같은 인간들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규정을 아주 세밀하게 만든 거예요. 실제 제가 TV에서 본 것도 마찬가지야. 우리 왜 일회용 비닐봉투 공짜로 주면 돼? 안 돼요? 그거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편의점에 가가지고 어떤 놈이요. 껌 한 통 사면서 비닐봉투 하나 주세요 이제 했는데 그 몰래카메라 다 찍은 거예요. 근데 이 아저씨는 아무 생각 없이 비닐봉투를 줬대. 왜? 달라니까. 비닐봉지 100원입니다 하면 좀 그렇잖아. 껌 500원짜리 사는데. 그냥 줬더니요. 고발한 거예요. 과태료만 몇 천만 원 나와 이거.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지금 법을 아주 세밀하게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보세요. 원천적으로 중개배선 안 되는 사람들은 고발하면 돈을 줍니다. 그럼 이건 볼게요. 자, 이중등록. 포상금 대상 아닙니다. 형사처벌 받죠. 이중소속. 거짓된 은행한 사람. 중개보수 초과한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정상적으로 자기 자격증 가지고 자기 등록을 한 사람이 위반했다고 다 돈을 주는 건 아니다. 그죠? 그 개념 아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금쟁이 중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하거나 단체 구성해서 왜 제한하는 것들은 따돌린다 했잖아요. 요 사람들하고요. 우리 개공 업무를 방해한 사람 있죠? 누구든지 방해한 사람. 안내문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통해서 방해하거나 아니면 실제 직접 방해한 사람. 금지 행위 중에서 요 사람 7사람만 포상금 대상이에요. 예, 이 사람들은요. 우리나라 부동산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많이 준다는 거야. 무슨 말 알죠? 포상금 대상은 이거 몇 번이나 출제했어요. 포상금 문제에서. 그럼 제일 많이 출제한 부분이니까 그 지급 사유를 꼭 아셔야 되고. 자, 이 포상금 지급 대상을 그러면 어디에 신고 고발합니까? 하는데 신고 고발하는 장소는 이제 정확히 몰라야 돼요. 수사기관이나 신고센터나 등록관청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전부 다 형사처벌 받을 사람이잖아요. 무등록 3년 징역, 부정등록 3년 징역, 자격증도 빌려준 사람 1년 징역, 요 사람도 1년 징역인데 금쟁이는 전부 다 형사처벌이죠. 이거 전부 다 3년에 3천만 원짜리야. 그러면 형사처벌 징역 또는 벌금 하려면 어디서 재판해요? 수사기관에 하죠. 그럼 처음부터 수사기관에 신고 고발해도 돼요. 그리고 왜 우리 지난주에 배울 때 부동산 그래서 교란행위 배웠죠. 그럼 교란행위를 신고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면요. 신고센터. 이거 국장이 운영하잖아. 그죠? 근데 신고센터 업무는 지금 위탁돼 있죠. 한국부동산원에 위탁돼 있지만 어쨌든 국장이 운영하는 신고센터 또는요. 우리 시군구인 등록관청에 신고 고발하면 돼요. 근데 포상금은 누가 줘요? 등록관청이 지급합니다. 반드시 등록관청이. 그러면 신고 고발을요. 수사기관에 했다 하더라도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또 내야 돼. 어디다가요?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됩니다. 요거. 그래서 이제 포상금은 등록관청에서만 실제 지급한다는 거 아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요. 지급하는 방법 볼게요. 그럼 이 사람들을 신고 고발만 하면 다 주느냐? 보세요. 전부 다 이제 형사처벌 대상이라 했죠. 그럼 형사처벌 대상이면 재판해야 되잖아요. 그럼 형사재판은 어떻게 시작돼요? 뭐 법을 잘 몰라도 왜 TV 같은 데서 많이 보잖아요. 형사재판은 우리나라에 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공소권이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나라 공소권 갖고 있는 사람 누굽니까? 하면요. 오로지 검사밖에 없어요. 그럼 검사가 이제 조사를 해야 되죠. 그럼 조사해가지고 범죄가 확실하다. 그럼 재판을 신청하면 돼. 공소 제기하면 포상금 줍니다. 공소 제기하면 포상금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 그래서 우리 책에는 지금 요 내용이 170페이지 보세요.
170페이지. 박스 밑에 보면 쌍관리변의 포상금 지급 조건 돼 있는데요. 조건에 그 박스 밑에 동그라미 4번이에요. 그럼 신고 또는 고발 사건에서 검사가 공소 제기 또는 기소이라는데 보세요. 우리가 공소 제기할 때요. 소자하고 기자를 빼면 기소라고 그래요. 기소. 그럼 이제 흔히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이제 검찰 드라마 이런 거 보면 기소되었다. 짧게 얘기하죠. 그럼 기소됐단 말은요. 검사가 재판 신청했다. 이거. 어떤 재판? 형사재판요. 형사재판. 그럼 검사가 공소 제기하거나 기소 후에 형사재판을 잠시 보류한 거죠. 이건 실제 혐의가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검사가 혐의가 있다고 판단만 되면 돈 주는 거예요. 그럼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돈을 주는데, 그죠? 무죄 판결 났어. 그럼 돈 준다, 안 준다? 그래도 줘요. 판결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이거 엄청 많이 내요. 보세요. 무등록 중개업자 A를, 그죠? B가, 신고인 B가 고발하였으나 검사가 공소제기 때만 무죄 판결 받은 경우 이래 낸다니까요. 무죄 판결 받아 돈 줘요? 왜?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잘한 거잖아. 검사가 혐의가 있다고 했는데 판사가 무죄한 거지. 검사 판단은 옳다 보는 거죠. 그건 이렇게 이제 주는 겁니다. 네. 자, 근데 등록관청 그럼 포상금을 어떻게 지급합니까 하는 절차인데요. 지급 절차는 170페이지. 자, 쌍으로 3번 가보세요. 포상금 지급받으는 자는 등록관청에다가 포상금 지급 신청서 냈죠. 그럼 신청되면요. 등록관청은 이걸 이제 실제 조회를 해요. 그럼 이제 쌍으로 3번입니다. 3번. 그 동그라미 2번요. 그럼 조회를 하고, 아, 진짜 공소 제기되었구나. 뭐 어때요? 지급을 결정하죠. 그럼 결정하고 나서 언제 줍니까? 하면요. 이제 1개월 이내 지급하는 거예요. 1개월 이내. 아, 숫자는 뭐 워낙 중요하니까 1개월 이내 지급한다. 빨리 나오죠. 돈 빨리 나와요. 근데 검사가 공소제기나 기소유예 할 때까지 기간이 좀 길어서 그렇지 돈은 빨리 줘요. 보세요. 우리 행정관청에서는요. 1개월 이내잖아요. 그럼 공무원들은 1개월 딱 채워서 줄까? 아니면 일주일 만에 바로 줄까? 바로 줘버려요. 어차피 지급해야 되는 돈이면 바로 줘버리죠. 왜? 그래야 자기들도 어때요? 업무가 안 밀리잖아. 빨리 나온다니까요. 근데 얼마 줍니까? 이거 한 건당 50만 원이에요. 금액은 요 앞에 써놨던데요. 169페이지. 다시 돌아가서 밑에 싼 걸로 2번 가보세요. 포상 금액은 한 건당 50만 원으로 하고 돼 있죠. 50만 원 이내 아니에요. 50만 원. 아, 근데 이 숫자를 30만 원이라고 출제한 적도 있고요. 금액을 바꿔내는데 최근에 나온 지문이 150만 원 냈어요. 포상금은 한 건당 150만 원 한다. 근데 수험생 엄청 틀렸어요, 이거. 50만 원인 줄 아는데도 틀렸어요. 왜? 이게 일자가 안 보여가지고. 인쇄체, 이제 실제 인쇄되어 있는 이제 실제 문제잖아요. 그 문제 지문이 쭉 연결되어 있잖아요. 빽빽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포상금은 한 건당 150만 원 한다. 이래서 놓으니까 이 일자가 안 보였어. 깜빡해서 그냥 50만 원인 줄 알았어, 다. 빨리 읽다 보니까. 좀 치사하죠. 예. 근데 우리 시험에는 치사한 문제 많이 나와요. 당하면 안 돼. 근데 보세요. 지자체에서 매번 50만 원씩 주려니까 예산이 부족해. 그럼 국고에서 도와줍니다. 얼마를요? 100분의 50 이내에서. 국고에서 보조한다 되어 있죠. 자, 이건 보세요. 두 개 중요합니다. 어디서 보조해준다고? 국고에서. 협회에서 보조한다 안 되죠? 국고에서 전액 보조한다? 아닙니다. 협회는 개공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지만 자기들이 돈을 어때요? 써가면서 이렇게 고발하라고 주지 않습니다. 이제 국고에서 100분의 50 이렇게 이제 지원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조문 171페이지 가보세요. 자, 동그라미 3번하고 제일 위에 동그라미 3번하고 4번은 이렇게 같이 묶어 놓으세요. 요건 두 개를 또 섞어서 잘려니까. 그럼 등록관청이 이렇게 조회를 했는데 하나의 사건인데요. 2건 이상 신고 고발된 거예요. 그럼 무등록업자가 한 사람인데
여러 사람이 고발한 거죠. 그럼 그때는 어떻게 줄까? 균등 배분한다? X예요. 누구만 준다고요? 최초로 신고 고발한 사람만. 최초만. 몇 등 해야 돼? 1등 해야 돼. 지금 전 세계 동계올림픽 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누구만 기억한다? 금메달만. 대한민국은 몇 등 해야 된다고? 무조건 1등 해야 된다고. 2등도 필요 없는 나라예요. 그럼 포상금 타려면 몇 등 해야 된다고? 1등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는 사실 균등 배분한다는 지문을 몇 번 출제했어요. 왜? 그 다음에 이제 조문이 그렇거든. 보세요. 하나의 사건에서요, 2인 이상이 공동신고하죠? 이건 둘이 합작한 거잖아. 그럼 2인 이상이 공동신고하면 어떻게 줍니까? 하면요, 균등 배분해요. 두 사람이 신고하면 얼마씩 준다고? 25만원씩 주는 거죠. 이것도 시험에 몇 번 냈어요. 보세요. 무등록 중개업자 A를 갑과 을이 포상금 배분에 합의 없이 공동신고한 경우는 1 준다니까요. 그럼 그냥 얼마씩 주는데 25만원씩 이렇게 준대요. 근데 만약 배분 방법으로 합의했죠? 그럼 어때요? 합의가 우선입니다. 그게 이제 동그라미 3번에 나온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요 두 가지 이제 조심해야 돼요. 문구를 조심해야 돼요. 두 건 이상이냐, 2인 이상이 공동이냐. 그 공동이라는 글자가 나와야 어때요? 균등 배분. 두 건 나오면 어때요? 최초 신고 받은 사람만. 이렇게. 자, 포상금도 조문을 따져보면 이게 다예요. 그럼 이게 다니까 절차적인 내용을 출제할 때는 이 부분도 같이 포함시키지만요. 단독 문제는 이걸 제일 많이 냈고, 그 다음에 난이도가 가장 높은 문제 낼 때 어떻게 합니까? 이 박스 문제를 내요. 사유를 5개를 적어. 쭉 5개. 그래 놓고 이제, 갑과 을이 받는 포상금 금액은 얼마입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갑이 고발했다가 을이 고발했다가 막 주죠. 50만원, 25만원 막 더하면 돼요. 이게 이제 더하기밖에 없는데 계산 문제는 아니고 그냥 사유를 정확히 하시면 돼요. 그럼 갑이 A를 고발하고 을은 B를 고발하고 줍니다. 사유를. 그러니까 이제 갑과 을은 각각 얼마 받습니까? 하는 문제 주는데 요걸 3번 출제했어요. 이 형태를. 그러니까 왜? 이게 조문이 너무 작다 보니까 이게 자꾸만 써먹으니까 어때요? 이제 문제가 바닥이 나가지고 할 게 없는 거야. 그럼 이거는 조건만 바꾸면 새로운 문제가 탄생하죠. 그래서 이제 몇 번 출제한 거예요. 자, 포상금 여기까지 보고요. 이제 10분 쉬었다가 이제 수수료 가도록 할게요.